자, 일단 답부터 불러줄게. 자, 1번에 4, 1번에 4, 2번에 1. 아이고 잘한다. 자, 3번에 5. 아이고 잘한다. 4번에 4. 아이고 나이스. 5번에 5. 6번에 4. 7번에 4. 자, 그 다음에 8번에 4. 9번에 5. 10번에 3. 그치. 자, 쭉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자. 뭐 1번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걸 보면 자문화의 정체성이 남아있는가 그러면 누가 예스야? 병존하고 융합이 예스지. 그리고 나머지가 아니오니까 A, B가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니 C가 동화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의 문화요소를 만들었는가. 이건 이제 B, C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C가 동화인데 그럼 B는 융합이래야지. 그리고 A는 저절로 병존이 되는 거고. 그치?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기억 있잖아, 기억. 이거는 융합으로 봐주는 게 맞아.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은 출제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이건 내가 옛날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가 밥을 먹는데 여기는 김치찌개, 여기는 소세지. 그러면 이거는 병존이라 그랬어. 근데 요걸 여기다 부어. 그리고 같이 끓여. 그러면 하나의 그릇 안에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우러져 있잖아. 이건 융합이라 그랬어, 그치? 마찬가지야. 실제로 우리나라 절에 가보면 부처님도 있는데 그 대웅전 뒤로 가면 뭐도 있어? 산신령님도 있어. 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우리나라의 전통신앙적 요소와 불교라고 하는 외래신앙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융합의 사례라고 보면 돼. 나머지는 내가 별로 설명할 거 없고, 이거는 한 번만 더 봐봐. 동화 이런 거잖아. A 플러스 B. A가 우리나라 문화고 B가 외래 문화면 이렇게 되는 게 동화고, 이게 병존이고, 그치? C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게 융합인데, 이때 C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요소 안에는 A라는 B라는 문화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봐라.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 그러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가? 그러면 누가 예스야? 얘만 예스야. 그대로 남아 있는가? 그러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예스고. 그다음에 외래 문화 요소가 남아 있는가? 그러면 셋 다 예스고. 외래 문화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가 예스지. 뭔지 알지, 그지? 오케이, 오케이. 그것만 안 속으면 돼 여기서는. 그다음에 2번 가봐. 자, 2번 보면 A가 아놈이야. 그치? 그러면 가에, 자, 그러면 차별적 교제 이론하고 낙인 이론의 공통점이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동그라미지. 자, 어디 동그라미 칠래? 뭐가 공통점이냐? 상호작용이 일탈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잖아, 둘 다. 상호작용 과정 둘 다 차교론, 낙인 이론 둘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 과정을 통한 일탈의 발생 과정,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의 발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지. 다만 그 과정의 디테일한 내용이 다른 거지. 차교론은 학습 과정이라고 바라보는 거고, 낙인이론은 부정적 자의 형성 과정이라고 바라보는 거고. 그치? 하지만 그 두 가지는 공통점이야. 상호작용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해.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객관적 기준이 없는가? 너네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이론은 딱 하나. 낙인 이론만. 알지?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건 절대 답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리을도 마찬가지. 2차적 일탈을 설명하기 용이한가? 그럼 이것도 낙인 이론만 해당되는 내용이지. 다 아는 내용이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 봐. 이것도 뭐 문제가 굉장히 쉬워서, 자, 제시된 문장은 B는 사물이나 행위의 본질은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에 따라 행위 주체인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본다. 상상론이잖아. 그치? 그럼 B가 상상론이니까 A와 C는 각각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 되겠지. 그치? 뭐 설명할 거 별로 없어. 너네도 뭐 설명 드릴 거 별로 없지? 여기 있는 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이거 명목론 실제로 문제인데 이것도 뭐 굉장히 간단하지. 실제론이잖아. 그럼 실제론 굴러라는 거잖아. 그럼 기억은 뭐야? 공익은 사익의 합이다.
사회는 개인들의 합의다. 이 얘기랑 똑같은 말이라고. 이거 명목론이고 니은은 제도를 개선해야 또는 제도를 개혁해야 이거 실제론이고 디귿은 사람이 바뀌면 사회도 달라진다. 명목론이고 그치? 그 다음에 리을 개인의 취향은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계층이 개인의 특성을 개인의 취향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지. 정답이 4번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간단한데 자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자. 디테일하게 한번. 야 뭐가 문제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그러면 1번은 맞는다는 얘기잖아. 배타성이 확보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뭐랑 뭐랑 겹치지? 그렇지. 고등학교 졸업자랑 대학 재학생이 겹칠 수 있지. 그럼 그래. 너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봐. 그럼 어디다 체크할 거야? 너네들은 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동시에 대학 재학생이잖아. 그렇지? 이거 보고 뭐라 표현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뭐가 문제지? 자주가 문제지. 어떻게 보는 게 자주 보는 건데. 그렇지? 자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지?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발생하지.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지?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발생하는 질문이지.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귀하가 선호하는 대학 입학 전형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1번, 2번, 3번. 대학 전형이 얼마나 많은데, 그지? 뭐라 표현하지?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 못했지. 네 번째. 현행 대학 입시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 특정 답안 유도 문항이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적절한 지적이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질문 중에서 주관적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어? 몇 개 있어? 주관적 의견을 묻는 질문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객관적인 상태를 묻는 질문이 몇 개가 있고 두 개씩 있지. 1번, 2번 문제는 너 어디 다녀? 뭐 학력 뭐야? 뭐 이런 거는 그 사람의 객관적인 상태를 묻는 질문이고 두 번째 거 자주 봐? 이것도 그 사람의 객관적인 상태를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3번 뭐 제일 좋아해? 그지? 4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이건 그 사람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질문들이지. 이런 것들은 주관적 의견 묻는 질문 2개 그지? 근데 객관적인 상태를 묻는 질문 2개. 그다음에 6번도 야 가의 속성이 뭐야? 변동성 아니야. 나는 전체성이지? 오케이. 그러면 기억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치? 니은도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러면 디귿은 원활한 상호작용 그러면 이거는 공유성인데 그치? 공유성은 안 나타나 있다고. 그치? 나는 그냥 전체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일 뿐이라고. 그다음에 리을 어때? 그치? 전체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맞지? 그다음에 7번. 요거는 너네들이 결과적으로 얘기하잖아? 답은 맞았어. 근데 못 풀었는데도 맞았을 수 있어. 자, 봐봐. 얘기 잘 들어. 이거는 계층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층 계산하는 걸 소질이 좀 없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아예 버려버려. 다른 거 집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 근데 100%안 나온다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사회문화에서는 항상 예외가 존재하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개연성이 높은 거지 꼭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좀 나 할 줄 알겠다 싶은 사람들은 무리하지는 말고 그치? 그래도 감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연습은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으냐면 바로 요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란 말이야. 일단 먼저 보자. A는 중층이야. 동의하지? A는 중층이야. 맞지? 왜? 상승 이동한 애들도 있고 하강 이동한 애들도 있고 그치? 일치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A가 중층인 건 맞아. 그럼 이제 중요한 건 B. B는 상층이야 하층이야? B. 하강 이동한 애들이 빵이잖아. 그치? 상층이야 하층이야? B가. 효야? 자, B는 상층이게 하층이게? 하층? 그럼 틀리는 거야. 왜 또 딴 말해? 그지? B는 상층. 맞아? 이해돼 이거? 이게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그러면 자 너네들 외운다고 하강 이동이 0이면 상층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 그랬지.
왜냐하면 이걸 자녀를 기준으로 하느냐 부모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야 봐봐, 얘 봐봐. 부모가 상층이었을 땐 여기가 부모 자녀면 부모가 상층이었을 땐 일치하는 애들이 있고 하강 이동한 애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기준으로 했을 땐 상승 이동이 0이어야 상층이야. 근데 자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녀가 상층일 땐 상승 이동한 애들만 있거든. 하강 이동한 애들이 없거든. 그치? 그래서 하강 이동이 0인 자녀의 계층은 상층이야. 하지만 상승 이동이 0인 부모의 계층은 상층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하강 이동이 0이다 그래서 상층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부모 기준으로 놓느냐 자녀 기준으로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됐어? 그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B는 상층이다. C가 하층이다. 그 다음에 밑에 되게 재밌네. 자, 갑국의 자녀는 A의 계층 인구수가 B의 계층 인구수의 2배고 B의 계층과 C의 계층의 합과 같다. 뭐가? A는 이 얘기 아니야. 그치? 그 A가 50%. 그 다음에 B의 2배와 A가 같다잖아. B가 25%. 그럼 C도 25%.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들어갈 값이 B도 25%, C도 25%라 결값이 똑같아지고 그래서 헷갈려도 맞출 수는 있었는데 이 문제는 실제로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알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그대로 풀어보면 어때? 자, 자녀가 중층이었을 때 계층 일치 비율은 60%. 60%. 이 값은 60%. 65, 30. 그다음에 상승 이동 비율은 20%. 5, 20. 하강 이동 비율 20%. 5, 20. 이렇게 푸는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상층이었을 때 일치 비율 40%. 일치 비율 40% 곱하기 0.4. 428, 45, 20. 맞지? 그다음에 상승 이동 비율 60%. 여기가 60%. 이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하층이었을 때 일치 비율 40%. 역시 이렇다는 얘기지. 하강 이동 비율 60%. 이런 얘기지.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조건 하나 더 보면 부모 세대 기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불일치 비율이 A는 50%. 그치? B도 50%, C도 50%. 불일치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일치 비율이 50%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이 50%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가 60.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도 50%라는 얘기거든. 왜? 불일치 비율이 50%니까. 그럼 일치 비율도 50%거든.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이 50%니까 역시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이 50%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빈칸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해서 적어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 0 들어가고 여기도 0 들어가고 여기 15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여기도 15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메이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너네들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자 요거 중요하다. 이걸 부모 기준으로 바꾸면 또 달라진다.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 말고 혹시 나오잖아. 이거 그리면 굉장히 간단하단 말이야. 알았냐? 자, 그럼 이제 1번 봐봐. 상승 이동 비율 25% 땡. 그다음에 대물림한 자녀 수는 중층이 하층의 2배다. 자, 중층이 하층의 3배다. 대물림한 자녀 그지 3배다. 세 번째, 둘 다 통합에 유리하다. 둘 다 다이아몬드니까. 자, 네 번째, 하강 이동한 자녀 수와 상승 이동한 자녀 수가 같다. 둘 다 25%. 그치, 같다. 다섯 번째, 상층 보를 든 하층 자녀의 비율이 상층 보를 든 하층 자녀의 비율 0. 하층 보를 든 상층 자녀의 비율도 0. 둘 다 0. 그치? X. 여기서는 자, 다시 요거 꼭 확인해 놔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가봐봐. 자,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B가 서비스지. 그 다음에 대상자의 비용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 돈 안 낸다. 그럼 A가 공공구조지. 그럼 당연히 C가 사회보험이지. 됐지? 자, 그러면 기억. 요 표현 알아놔. 부담하는 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지?
수혜자가 돈 안 낸다 그 얘기야.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라고.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를 수혜자와 자 재원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라고. 이거 당연히 공공부조고 동그라미고 맞고. 그다음에 예방적 성격이 강한 건 C고. 그다음에 그럼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은 서비스는 예방적 성격이에요? 사후 대응적 성격이에요? 없어 그런 거. 둘 다 있어. 딱히 뭐에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누굴 돕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예방적 성격도 있고 대응적 성격이 있는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래서 예방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다음에 C는 소득 제품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A와 공통점이다. 맞는 말이고. 그럼 역시 또 마찬가지. 서비스는 소득 제품 효과 있어? 없다고 봐야 돼. 알았지? 왜냐면 이게 근데 나오면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지는 않을 거야. 근데 분명한 건 이렇게 내겠지. 서비스는 사회보험과 달리 소득 제품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낼 거야. 그치? 그럼 틀린 문장이잖아? 근데 이렇게는 안 낼 거란 얘기지. 사회보험은 서비스와 달리 소득 제품 효과가 있다. 이렇게는 대놓고 못 내. 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치? 자,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B의 대상자는 A, C의 대상자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자, 내가 뭐라 그랬지? A, B, C 다 배타적이지 않다 그랬잖아. 다 겹친다 그랬잖아.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9번도 관료제의 특징이면 한 칸, 탈관료제의 특징이면 두 칸, 공통점이면 세 칸 움직이는 이 말놀이네. 그래 안 그래? 말을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두 칸, 세 칸 같잖아. 그러면 연공서열 중심은 한 칸짜리지. 관료제의 특징이니까. 그다음에 상향식 의사결정은 두 칸짜리지. 탈관료제의 특징이니까. 그다음에 과업을 효율성으로 달성하려고 한다. 공통점이지. 이거 세 칸짜리지. 그다음에 마지막 유연하게 대처한다. 두 칸짜리지. 탈관료제니까. 맞아?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풀고 그다음에 우리 이어서 우리 절대 빙고 상대 빙고 우리 지난주에 3번까지만 풀고 안 했잖아? 다시 한번 그거로 이어서 몇 개만 더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고. 복지 들어가 보자. 자, 일단 먼저 거기 보면 20년 전 최저생계비 증가율이 나와 있어. 잘 봐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최저생계비는 늘고 있어, 줄고 있어? 최저생계비가 늘고 있지. 그런데 절대빈곤 가구는 늘고 있어, 줄고 있어?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은 줄고 있잖아. 아니 최저생계비가 느는데 절대빈곤율이 줄을 수 있어? 있어. 왜? 경제가 좋아졌나 보지. 이해돼?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최저생계비 는다고 무조건 절대빈곤 가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최저생계비 증가율이 요 12.8%, 20%, 25.6% 이래. 70년, 90년, 70년, 90년, 2010년 각각에. 그다음에 절대빈곤율도 나와 있는데 얘가 요 24%, 그다음에 16.0%, 그다음에 8.0%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너네 요거 구하는 게 문제야. 상대 빈곤율 구하는 게 문제야. 되게 쉽지. 야, 1점이야. 뭐가 1점이냐면 상대 빈곤율분의 절대 빈곤율의 비율값이 1점이야.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가 1.2란 얘기잖아. 여기 얼마? 그치?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가 0.8이야. 여기 얼마? 그치? 그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가 0.5야. 여기 얼마? 이거 찾는 거야. 저거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러면 1970년도에는 절대 빈곤율이 더 커, 상대 빈곤율이 더 커? 절대가 상대보다 크네. 90년도에는 절대보다 상대가 크네. 절대보다 상대가 크네. 그럼 이 부등호의 방향은 뭐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해? 빈곤선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잖아. 1970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컸고 90년도는 중위소득의 50%가 최저생계비보다 더 크고, 그치? 그런데 여기 보니까 90년도는 70년도에 비해서 최저생계비가 이만큼이나 증가했단 말이야. 근데 상대빈곤선은
얘가 증가했단 말이야. 절대 빈곤선이. 근데 상대 빈곤선은 얘보다 작았는데 오히려 더 커지잖아. 그럼 상대 빈곤선의 증가율은 당연히 20%보다 더 커야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이거는 나오는 문제야. 이거는 이게 소재가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이 나온다는 내가 100%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 정답인 3번은 나온다고. 아주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 절대가 더 컸는데 상대가 더 커졌어. 근데 얘도 키가 컸거든. 근데 상대는 절대보다 키가 작았어. 근데 지금은 상대가 절대보다 키가 더 커. 근데 절대도 이만큼이나 컸거든. 그럼 상대는 이거보다 더 많이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 3번이야. 그래서 중위소득 증가율은 그지? 50%, 20%를 넘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정답이야. 이거는 너네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아이고 우리 효 잘 잔다. 그치? 자, 나머지 것도 한번 보자. 1번. 1970년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보다 크다. 아니,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크다. 2번. 90년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배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크다지. 그치? 그 틀렸지. 그다음에 4번. 상대 빈곤율은 70년보다 2010년이 더 높다 그랬는데 상대 빈곤율이 70년도에는 이만큼이고 2000년도에는 이만큼이야. 그치? 70년도가 더 높지. 그다음에 도빈곤 유형 중 상대 빈곤에만 해당되는 가구 수 그랬는데 상대 빈곤에만 해당되는 그러면 이거지. 20에 얘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16만큼은 절대 빈곤이면서 상대 빈곤인 애들이고 상대 빈곤에만 해당되는 애들은 4%가 있는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지. 얘네가 얘한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8%만큼은 절대 빈곤이면서 상대 빈곤인 애들이고 그러면 8%는 상대 빈곤에만 해당되는 애들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배네. 자, 다시 묻는다. 5번. O야 X야? 8%고 4%잖아. 2배다. 왜 X야? 비율이 2배지 가구 수는. 그치? 그럼 좋아. 이거는 아니라서 X야? 몰라서 X야? 그럴 줄 알았어. 아니라서 X잖아 이 사람들아. 왜? 무조건 너네 몰라서 X랑 아니라서 X가 이거 되게 달라. 너네 문제 어떻게 내면 이것도 동그라미 쳐야 되는 줄 알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수를 고르세요.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야. 왜? 이건 틀렸지. 왜? 문제 조건에 나와 있잖아. 전체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잖아. 전체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면 2배보다 더 큰 거지. 그치? 만약에 전체 가구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럼 모르지. 가구 수는 모름이지. 근데 만약에 전체 가구 수가 동일하다 그랬으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전체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왜 아니라서 틀려? 아니 몰라서 틀려? 아니라서 틀린 거지. 전체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구 중 4%면 4가구고 200가구 중 8%면 16가구가 되는 거잖아. 그럼 2배보다 크다지. 그치? 이해돼? 그 조건 확인해. 됐니? 몰라서 틀린 거 아니야? 아니라서 틀린 거다. 다만 요 3번이 되게 중요한 거고 5번도 꼭 체크해 놓고. 알았지? 이런 거 낼 거니까. 이런 거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42페이지. 자, 조금만 더 보고 쉬자.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3번까지 했지. 그지? 맞지? 특히 너네 3번 같은 건 되게 중요하다. 2번, 3번 중요하다 그랬다. 1번, 2번, 3번 다 중요한데 특히 나보고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2번이랑 3번. 2번 같은 게 바로 분모 증가율, 분자 증가율 얘기란 말이야. 3번은 전형적인 평균이란 말이야.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이것도 연습했었지. 자, 봐봐. 전체 가구, 이건 지금 내가 임의대로 써보는 거다. 연습이니까. 전체 가구, 도시, 그다음에 농촌. 절대 빈곤율. 그지? 도시의 절대 빈곤율, 농촌의 절대 빈곤율. 네모. 상대 빈곤율, 도시의 상대 빈곤율,
농촌의 상대 빈곤율 네모. 오케이? 자, 여기 뭐 들어가? 모르지. 아무 조건도 없는데. 근데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 뭐? 10보다는 크겠지. 왜냐면 도시가 6%고 평균이 10%면 얘는 10보다는 큰 거야. 그다음에 얘가 12%고 얘가 7%면 농촌은 12보다는 큰 거야. 그건 일단 알 수 있어. 그러면 조건 이렇게 주면 같다 그러면 얘랑 얘랑 4 떨어져 있으면 얘랑 얘랑도 4 떨어져 있어야지. 14. 또 얘랑 얘랑 5 떨어져 있으면 얘랑 얘랑도 5 떨어져 있어야지. 17. 이거 알지? 그러면 이번엔 이러면 전체 가구가 도시가 농촌의 2배다. 그럼 평균은 역시 농촌 쪽에 더 가까워야 돼? 도시 쪽에 더 가까워야 돼? 당연히 도시 쪽에 더 가까워야 되지? 2배 더 가까워야 되지? 그럼 얘랑 얘랑 4 떨어져 있으면 얘랑 얘랑은 8 떨어져 있어야 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이 조건이라면.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5 떨어져 있으면 얘랑 얘랑은 10 떨어져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거 알지? 근데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나올 기현석 제법 높아.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보자. 4번은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야. 자, 봐봐. 뭐가 나와 있냐? 자, A분의 B가 나와 있는데 A가 뭐냐면 절대 빈곤 가구고 B가 상대 빈곤 가구야. 그래 A분의 B가 0.25면 연도가 2000년도지, 그지? 2000년도, 2005년도, 2010년도, 2000년도, 2005년도, 2010년도, 그치? 그럼 갑고, 을곡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0.25면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누가 누구보다 4배 많은 거야? 절대 빈곤 가구가 상대 빈곤 가구보다 4배가 많은 거야. 절대가 상대보다 많고, 2005년도는 절대랑 상대랑 빈곤 가구 수가 같고, 2010년도는 절대보다 상대 빈곤 가구가 더 많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을국은 2000년도에는 절대보다 상대가 더 많고 2005년도는 절대 빈곤 가구랑 상대 빈곤 가구랑 같고 2010년도는 절대 빈곤 가구가 더 많지. 그치? 2분의 1이니까 0.5니까. 그러면 이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빈곤선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한다니까. 이건 기본이야. 그치? 가장 기본.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 1번. 절대 빈곤선은 상대 빈곤선의 4배다. 가구 수가 4배인 건 맞는데 빈곤선이 4배인 건 아니지. 그러면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돼? 절대 빈곤선이 상대 빈곤선보다 그냥 크다. 그치?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알지? 오케이. 2번. 2000년 을국에서 자, 누가 더 많아? 상대가 더 많지. 그러면 누가 누구에 포함되는 거야? 절대가 상대에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을국에서는 절대 빈곤 가구가 모두 상대 빈곤 가구이다.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지? 바뀌었지. 3번. 2005년 대비 2010년 갑국에서 절대 빈곤선과 상대 빈곤선이 모두 높아졌다. 요거는 이해해야 되고. 방금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야. 4번에 3번. 문제 조건을 봐야지. 문제 조건에 뭐가 들어가 있지? 세 번째 줄에 최저생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얘가 커졌다고. 얘가 절대 빈곤선이 커지고 있다고. 커졌는데 상대 빈곤선은 얘보다 작았는데 같아지더니 더 커졌어.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커진 거야? 최저생기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상대 빈곤선은 더 많이 커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볼까? 야, 절대 빈곤선이 커지고 있어. 그럼 상대 빈곤선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을국의 경우에는 상대 빈곤선은 모르지. 상대 빈곤선 늘었다 줄었다 얘기할 수 없지. 하지만 갑국은 절대 빈곤선이 늘었는데 상대 빈곤선이 더 많이 커졌단 말이야. 그럼 상대 빈곤선은 무조건 늘어난 게 되는 거고, 그치? 을국 같은 경우에 상대 빈곤선이 늘었다 줄었다는 알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런 거 물어봐. 이해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정답이 이제 동그라미고, 그다음에 4번 2010년 을국에서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은 50% 미만이다. 2010년 을국에서는 절대가 더 많아.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50%보다 큰 거지. 미만이 아니라 초과지. X고. 자, 다섯 번째 2010년 갑국은 을국과 달리 상대빈곤 가구의 비율이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보다 낮다 그랬는데 2010년 갑국 상대빈곤 가구의 비율이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보다 높지. 그렇지? X. 그다음에 2000년 이후 을국에서는 절대빈곤선의 증가율이 상대빈곤선의 증가율보다 높다. 그거 절대 상대빈곤선이 커졌는지 작아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절대가 상대보다 작았는데 이번에는 더 커진 걸 보니 절대빈곤선의 증가율이 더 큰 거지. 이해돼?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봐봐. 갑국은 이런 선지네. 그러면 동그라미 쳐야 돼. 얘를 최저생계비, 얘를 중위소득의 50% 또는 중위소득. 그래서 최저생계비의 증가율보다 중위소득의 증가율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다음에 을국의 경우에는 절대빈곤선의 증가율 물론 플러스 값이지. 그다음에 상대빈곤선의 증가율 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누가 더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절대빈곤선의 증가율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갑국의 경우에는 상대빈곤선은 무조건 늘어나는 거야. 하지만 을국의 경우에는 상대빈곤선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분명한 건 상대빈곤선의 증가율이 절대빈곤선의 증가율보다는 작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상대빈곤선이 늘었다 줄었다는 확인이 안 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절대빈곤 인구는 상대빈곤 인구의 4배다. O야 X야? O지. 왜? 가구가 4배면 사람 숫자도 4배지. 어떤 조건 때문에? 가구당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 이 조건 때문에. 그치? 자, 그 조건 때문에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여덟 번째, 요거까지만 오실 거야. 여덟 번째, 2005년 갑국의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배일 수 있다. 당연하지. 그 다음에 2005년 을국의 절대빈곤선은 상대빈곤선의 2분의 1이다. 아니, 상대빈곤선의 2분의 1이 아니라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이 같다. 그래야지. 열 번째, 2000년 대비 2005년 을국의 절대빈곤선의 증가율은 상대빈곤선의 증가율보다 높다. 을국 절대빈곤선의 증가율이 상대빈곤선의 증가율보다 높다. 그치? 크다.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11번에 2000년 대비 2005년 을국의 절대빈곤 가구 증가율은 상대빈곤 가구 증가율보다 높다. 그래. 절대빈곤 가구 상대빈곤 가구가 더 적었는데 둘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건 상대빈곤 가구의 증가율보다 절대빈곤 가구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지. 그치? 무조건 동그라미. 그 다음에 12번째도 2010년 을국에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상의 가구의 수는 2010년 을국인데 요거잖아. 근데 이게 얼마였냐면 2대 1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만약에 10%가 있다 가정하면 그 중에 5%만큼은 상대빈곤이면서 절대빈곤인 애들이고 5%는 절대빈곤에만 해당되는 애들이지.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는 얘기는 절대빈곤 가구이면서 이런 얘기지. 근데 중위소득 2분의 1 이상이라는 얘기는 상대빈곤은 아닌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상대빈곤은 아니면서 절대빈곤에만 해당되는 가구수. 그치? 이것과 상대빈곤 가구수가 같은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이 동그라미 이렇게 된다. 됐어? 좀 쉬었다가 나머지 거 빨리 풀어보고 그다음에 복지도 한번 들어가 보자. 더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5번 문제인데 2014년도에는 그러니까
절대 빈곤이 상대 빈곤보다 많았어. 더 컸단 말이야. 근데 둘이 키가 같아져.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상대 빈곤 가구의 증가율이 절대 빈곤 가구의 증가율보다 큰 거고, 다시 얘기하자면 상대 빈곤선의 증가율이 절대 빈곤선의 증가율보다도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되지? 요 문제는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절대 상대 찾았으면 답은 굉장히 간단해. 자, 1번. A가 절대, B가 상대. 맞고 2번. 2014년의 경우에는 상대가 절대에 포함되지? 그러니까 상대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 빈곤 가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3번.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 가구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가구. 그러면 2014년도는 몇 프로?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건 6%. 절대 빈곤에만 해당되는 거 6%. 2016년도에는 없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4%.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가구 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응? 2018년이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응? 얘기할 수 없지. 왜? 여기는 어떤 조건이 또 있지? 역시 5번째 줄 봐봐. 뭐라고 써 있어? 전체 가구 수는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6%가 4%보다 많은 거지. 그럼 뭐가 뭐보다 많다 얘기할 수 있어? 2014년이 제일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거는 왜? 전체 가구 수가 일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6%고 4%니까. 그지?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에 해당되는 가구의 수는 요 이제 오타지. 수는 2016년이 제일 많다. 10%. 그치? 맞고. 2018년의 경우 가구 소득이 최저승기비 이상이면서, 최저승기비 이상이라는 건 절대 빈곤은 아니면서 상대 빈곤에만 해당되는 애들 얘기하는 거야. 4%. 그치? 이해돼? 그다음에 6번 문제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야. 6번 문제도. 이것만 너네들이 파악해낼 수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지.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18년도가 있는데, 그치? 자, 거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 최저승기비는 그리고 중위소득의 2분의 1은 지속적으로 둘 다 증가했고, 문제 조건이. 두 번째, 2017년도에는 최저승기비와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일치했고. 그럼 뭐랑 뭐랑 같다? 절대랑 상대랑 같았다는 얘기지. 2017년도는 너무 좁게 썼다. 절대랑 상대랑 같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8년은 16년도와 반대로 상대 빈곤율이 절대 빈곤율보다 높았다. 2018년에는 절대보다 상대가 높았다. 근데 뭐와 반대로? 16년도와 반대로. 그치. 굉장히 간단하지 뭐 이건. 응? 자, 기억. 2010년은 최저생기비는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많다. 맞는 설명이지. 그 다음에 2010년 대비 17년 중위소득 증가율은 최저소득이 증가율보다 높다. 이거 봐. 절대가 상대보다 컸는데 키가 같아지더니 상대가 더 커졌어. 누구 증가율이 더 큰 거야? 상대 쪽 증가율이 더 큰 거야. 상대 빈곤 가구의 증가율이 더 큰 거고, 상대 빈곤선의 증가율이 더 큰 거고, 중위소득의 증가율이 더 큰 거지. 그렇지? 니도 동그라미. 이거 이해돼? 오케이. 디귿. 2017년 대비 18년 중위소득 증가율은 최저생기비 증가율보다 낮다? 아니, 높아. 둘이 키가 같았는데 상대가 더 커졌다고. 상대 빈곤선의 증가율이 더 높아. 그 다음에 리을. 2017년과 달리 2018년 중위소득의 2분의 1은 최저생기비보다 작다? 2017년 어디가 틀렸어?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최저생기비보다 작다?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더 크다. 그치? X. 자, 또 넘어가 봐. 자, 이제 뭐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인 거라.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이제 관점 문제로 출제한 건데, 자, 갑 한번 읽어볼까? 한국 사회의 필요에 따라 급격하게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주 노동자 증가에 대비한 제도적 준비 부족과 이들이 사회적 부적응 때문에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된 거다. 뭐가 부족해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그럼 뭐를 보완하면 문제는 해결돼? 제도를 강화하면, 제도를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기능론이야. 이런 게 기능론이고,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내국인과 외이주 노동자가 대립한다. 그치? 이때 약자가 이주 노동자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 만한 어떤 일자리들을 우리가 이제 뺏어오는 거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희소 가치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바라보잖아. 이거 갈등론적 관점이지. 응? 자, 정답은 4번이거든. 왜? 제사이와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 쟤네들이 능력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쟤한테 자 기술을 가리키고 말도 가리키고 문화도 가리키자. 그치? 이건 기능론적 관점 대책이지. 제사이와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자, 뭐 쭉 나와 있는데 뭐 크기 비교하면 되지, 그지? 모든 연도에 뭐가 뭐보다 커? 상대 빈곤 가구가 절대 빈곤 가구보다 큰 거지.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1번 둘 다 객관화된 기준이지? 기억 아웃. 니은 자, 봐. 뭐가 4배야? 거기 보면 상대 빈곤율이 절대 빈곤율의 2배잖아. 그치? 그러면 빈곤선이 2배야? 아니야. 빈곤선은 2배가 아니야. 그래서 X지. 중위소득이 최저생계 비해 예를 들어서 2배보다 큰 건 맞는데 2배인지 3배인지 4배인지는 알 수 없어. 중위소득이 최저생계 비해 2배보다 크다. 이건 맞아. 하지만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자, 디귿. 2014년 대비 16년 상대 빈곤 가구 수와 절대 빈곤 가구 수는 모두 증가하였다. 이거 어때? 맞아? 16년 대비 14년 대비 16년. 자, 상대 빈곤율 늘었지. 절대 빈곤율은 그대로지. 그럼 질문할게. 상대 빈곤 가구 늘었니? 늘었지. 왜?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전체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비율도 늘었고 전체 가구도 늘었으니 당연히 상대 빈곤 가구는 늘었고 절대 빈곤율은 그대로지만 전체 가구가 늘었으니 절대 빈곤 가구도 증가했고. 이 조건 싸움이란 말이야. 조건 잘 봐. 알았지? 자,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리을.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중위소득은 최저생계 비해 2배보다 크잖아. 그럼 최저생계 비가 중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50% 미만이지. 그지? 자, 디귿 일이 맞다. 그 다음에 나머지 9번, 10번, 11번 문제는 뭐 일반적인 문제라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패스. 자, 147페이지. 147페이지. 여기도 중요한 게 많아. 일단 뭐 여기선 1번엔 3번 선지만 좀. 1번엔 3번 선지. 다들 풀었을 거야. 야,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서비스. 이거 사회서비스 설명이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인 원조. 그러면 그건 사회서비스 얘기하는 거야. 이거 사회서비스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원래 여기 들어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절대빈곤, 상대빈곤 문제인데 잘못 들어온 건데 그냥 굳이 풀어보자면 A가 절대고 B가 상대거든. 그러면 절대빈곤은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당연히 나타나. 절대빈곤, 상대빈곤 모두 다. 뭐 기억 X고 그다음에 니은 소득분포를 고려해서 파악하는 게 상대빈곤이고 둘 다 객관화된 기준. 그래서 정답이 니은 디귿이고 리을.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 상태는 주관적 빈곤이야. 그래서 이거는 둘 다 관계가 없어.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정답은 되게 쉬웠는데 자, 기억 볼래? 수혜자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합니까? 이러잖아. 그럼 원래 이거는 사회보험만의 특징 아니다. 공통점이다. 누구와 공통점? 서비스와 사회보험의 공통점. 그래서 이 질문부터 나왔으면 서비스랑 사회보험이 둘 다 예스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일단 첫 번째. 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까를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랑 사회보험 둘만 남은 상태에서 기억 질문을 던지면 사회보험은 예스가 되는 거지만 기억은 공통점이야. 병원아? 그치? 집중해서 봐야지 임마. 그치? 거기 아니잖아 임마. 지금 4번 하는데 임마 눈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4번 문제 풀고 있는데 눈은 저 위에가 있다. 3번 문제가 있다 이 자식. 그치? 자, 다시 4번의 기억, 수혜자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합니까? 그러면 이건 사회보험과 서비스의 공통점이라고. 그치? 원래 이 질문이 첫 번째 들어가잖아. 그럼 둘 다 S야. 근데 이걸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단 가에는 서비스만 예스인 질문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나에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사회보험만의 특징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사회보험의 특징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지. 엄밀하게 하면 기억은 공통점이다.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공무원연금이 연금이 국민연금이지. 아, 봐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 자, 봐봐. 이게 연금은 똑같이 연금이 운영되는 방식이 다 똑같은 거야. 봐봐. 그럼 내가 공무원이야. 그럼 공무원도 연금 내잖아. 근데 국민연금이랑 다르게 운영한다고. 그래서 이게 먼저 운영이 되었던 거라고. 연금 중에서도. 근데 연금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연금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소득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잖아. 그래야지 얼마를 낼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득이 제대로 잘 안 드러나거든. 그래서 연금이라는 걸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다고. 아니 얼마 벌은지를 알아야지 걷지. 근데 누구의 소득은 확실하게 드러나.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소득이 드러나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공무원, 군인, 이건 사립학교 교직원들 얘기하는 거야. 그치? 사학연금 이런 것들은 저런 연금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국가가 조금 발전하고 소득이 정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국민, 그러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도 아닌 일반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게 국민연금이고. 그래서 이거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걸 원래는 연금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혹시 공무원 연금 나와도 사회보험이야. 그지? 사회보험이야, 사회보험. 공무원이 내는 게 공무원 연금이야. 됐어? 자, 공무원 연금은 사회보험이다. 자, 넘어가 봐. 그다음에 5번 문제. 5번에 뭐 기억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너무 많이 나오지. 임의가입은 무조건 답 아니야. 애들이 가끔 물어봐. 선생님, 서비스는 임의가입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야. 근데 가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 보험밖에 없어. 근데 임의가입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지. 왜? 사회보험은 강제 의무 가입이니까. 임의가입은 절대 안 된다. 사회보험도 갖다 붙이면 안 돼. 굳이 정리해 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회보험은 강제 의무 가입이고, 공공부조는 국가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고, 서비스는 신청하는 거야, 내가. 그렇지? 나 좀 돌봐주세요. 신청하는 거야. 자, 그렇게 알아도. 그 다음에 리을 있지? 사회안전망. 이거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 셋 다야. 보험, 서비스, 공공부조 다 안전망이야. 6번에 1번 있지?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거. 그게 임의가입이라는 뜻인데 절대 답 아니고. 그치? 절대 답 아니고. 자, 그 다음에 7번 보면, 자, 상호부조란 말 나오지? 상호부조는 무조건 사회보험만 된다 그랬다. 근데 A가 공공부조잖아. 그래 틀린 거야. 그러면 어디는 맞고 어디는 틀려? 공공부조 제도는 기억. A가 공공부조니까 공공부조는 상호부조의 성격을 띠면 땡. 생산적 복지정책에 활용된다? O. 그치? 근데 공공부조가 생산적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거 맞잖아. 근데 상호부조라 그러면 안 되지. 됐지? 자, 그럼 되고.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보면 가가 뭐야? 공공부조지? 나가 뭐야? 사회보험이잖아. 그치? 다가 뭐야? 근로장려금 제도지. 그러니까 1번도 어디는 맞는데 어디는 틀려. 취약계층을 위한, 이건 맞아. 멍 좀 때리지 말고 인마 8번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집중 좀 해야지. 얼마 안 남았어. 오늘 특히 왜 이렇게 멍을 때리지 우리 병관이가? 그치? 자, 다시 취약계층을 위한은 맞는 말이야. 근데 상호부조가 틀렸다고. 그 다음에 3번은 자립자활 강조하는 거 맞잖아. 근데 어디가 틀렸어? 사회보험이 아니지. 그럼 다시 한 번만. 근로장려금 제도는 그러면 공공부조지? 공공부조야?
아니라 그랬잖아. 사회보험도 공공부조도 아니야. 근로장려금제도는. 물론 공공부조의 성격은 나타나지. 하지만 사회보험도 공공부조도 아니야. 이건 일종의 조세제도라 그랬잖아. 조세제도, 세금제도. 기억나? 응.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제일 넓은 건 사회보험이니까. 그치? 이건 확실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제일 넓은 건 사회보험이야. 그 다음에 9번. 이건 뭘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문제냐면 이거지. 너네 생산적 복지는 사회보험에 적용돼, 공공부조에 적용돼? 둘 다 적용돼. 이게 그 사례야. 이게 A가 뭐니? A국. 내가 실직을 당했어. 회사에서 잘렸어. 그럼 국가가 나한테 뭐 줘야지? 실업급여 줘야지. 근데 실업급여를 주는데 뭘 안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면 돈을 안 줘. 직업훈련을 받아야 돈을 줘. 왜? 직업훈련을 안 받으면 이 사람은 자립하려는 자활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 그래 돈을 깎어. 직업훈련을 받아야 이 사람은 자립하려는 자활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렇지? 이라고 해서 돈을 주는 거야. 어때? 자립자활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랑 고용보험을 연계시킨 거지.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 정부도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봐. 국가가 너한테 100만 원을 줘. 왜? 너 이제 공공부조 대상자니까. 근데 문제는 100만 원은 큰 돈이야?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 먹고 살기 좀 빠듯하잖아. 여기 어떤 한 회사가 있어. 이 회사는 직원 한 명 더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월급을 한 2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회사에 그만큼의 자금적인 여유는 없어. 회사가 줄 수 있는 임금은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다 100만 원 주고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거 불법이니까. 자, 이게 둘 다 이렇게 고민인 거야. 자,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지? 너한테 주던 100만 원을 회사한테 주는 거야. 야, 내가 너 100만 원 보조해 줄 테니까 200만 원 가지고 너 재고용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네가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럼 200만 원을 받아가게 되는 거야. 그럼 어때? 다 좋네. 어차피 정부는 너한테 어차피 100만 원 쓸 거 있는데 너한테 쓴 게 아니라 얘한테 쓴 거거든. 그리고 얘도 원래 고용할 수 없었던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되어서 회사도 좋고 그다음에 너는 원래 100만 원 겨우 받다가 이제 200만 원을 받으니까 좋은 거고. 그치? 이게 고용 촉진 장려금이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부조를 집행하던 비용을 회사한테 주어서 그 사람을 고용하게 해서 스스로 자립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그러니까 공공부조랑 생산적 복지를 연계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정답이 뭐야? 1번이야. 자립자활. 그 다음에 10번 봐봐. 10번은 뭐냐면 거기는 가처분 소득이란 말 나오지? 가처분 소득은 말뜻 그대로 가능하다. 처분할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야. 세금 내고 남은 돈이야 보통. 그래서 가처분 소득은 당연히 뭐에 비례해? 소득에 비례해. 소득이 많을수록 가처분 소득은 많아지는 거야. 됐니? 응. 자, 그런데 무슨 정책을 실시했어? 그래프 생긴 거 봐.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했네. 그래 안 그래? 그랬더니 어때? 저소득계층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기업이 맞고 니은 기업의 조세 부담과는 관계가 없어. 자, 디귿 당연한 거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다음에 리을 아니라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다음에 미음 그치 생산적 복지지. 그 정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또 넘어가 봐. 11번. 자, 사회보장제도 카드 게임인데 이것도 카드의 룰 되게 중요하잖아. 이게 작년에 히트 쳤던 문제 중에 하나지. 올해는 요거보다는 카드 문제보다는 그 너네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봤던 15번 문제 같은 거 있지. 왜 그 순환론 진환론 문제 있었잖아. 그거 OX 해가지고 뭐 몇 점 이거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 간과하지 말고 오자고. 카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개념도 개념이지만 규칙이야. 게임의 룰. 보통 이 문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세 장 모두의 카드가 공공부조의 특징이거나 사회보험의 특징이거나 서비스의 특징이면 승자가 되는 게임이다. 이런 형태의 게임 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처럼 세 장을 들었을 때 여기는 사회보험, 여기는 공공부조, 여기는 서비스 세 장의 카드 모두에 각각의 특징이 들어있어야 이기는 게임의 룰도 있어. 이건 후자의 경우지. 그다음에 게임의 룰 중에 골고루 나눠 갖는 룰도 있고
갖고 내고 갖고 내고 그리고 서로 내가 가진 걸 제가 또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졌다가 그지 그다음에 또 제가 먼저 가졌다 하는 게임의 룰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이거는 일단 봐봐 공공부조 사회보험 서비스의 특징이 적혀 있고 게임 참여자는 3장을 받아 그 순서에 따라 배부받는 카드 중 하나를 버리고 바닥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 그래서 손에 든 3장의 카드에 각각 공공부조 사회보험 서비스의 특징이 적혀 있으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게임의 승자가 돼. 단, 자, 2개 이상의 사회보장 제도의 특징에 해당되면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어. 이런 거잖아. 그럼 이제 갑이 뭘 버렸어?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된 데를 버렸어. 그럼 사회보험이 특징이잖아. 그럼 사회보험 카드를 버렸다라고 하는 건 이미 사회보험 카드는 손에 한 장 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 그리고 뭘 가지고 왔어?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게임의 승자가 됐대. 그러면 금전적 지원 원칙은 사회보험 특징도 되고 공공부조의 특징도 되잖아. 근데 얘가 사회보험 카드를 벌었다라고 하는 이미 사회보험 성격이 들어있는 카드는 손에 들고 있었다는 얘기고 요걸 그러면 공공부조의 특징으로 갖다 붙인 거지. 그러면 내가 원래 들고 있던 카드의 내용은 사회 서비스의 내용이 적혀있는 카드와 사회보험의 특징이 적혀있는 카드 2장을 들고 있었던 거야. 그중에 강제가입을 벌인 거고 금전적 지원을 가지고 와서 공공부조의 특징으로 갖다 붙여서 공공부조 하나, 사회 서비스 하나, 사회보험 하나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들고 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지. 얘는 손에 사회보험과 사회 서비스에 해당되는 카드를 들고 있었을 거라고. 그치? 정답이 5번이 돼야지. 자, 그 다음에 12번부터는 이제 도표 문제인데 잘 시작해보자. 일단 먼저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기초수급자의 비율은 자, 너네 남자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얼마야? 4.7%지. 여자는 얼마야? 8.9%지. 그래 더해서 13.6% 돼 안 돼? 이건 더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평균이 나와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남자가 4.7%고 여자가 8.9%면 전체 노인 중 기초수급자의 비율은 4.7과 8.9 사이의 값이 나타나겠지. 단 여성 인구가 더 많으니까 8.9 쪽에 좀 더 가까운 값이 나타날 거야. 그렇지? 그렇게 나타나겠지. 됐어? 2번 80세 이상 여자 인구 중 기초수급자의 비율은 기초수급자는 14%야. 80세 이상 여자 인구 중. 그다음에 연금수급자는 0.2%야. 그렇지? 70배. 맞고. 세 번째, 60세 이상 인구의 연령대가 이거 잘 봐. 60세 이상 인구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녀 모두 연금 수급자 비율이 감소하니 남자 68.3, 57.2, 7.2, 5.6, 2.7 여자 28.2, 25.6, 1.1, 0.6, 0.2 비율 감소하지. 맞는 말이야. 그러면 문제 살짝 고쳐볼게. 자,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금 수급자의 수는 감소한다. OX. 효우야, 무조건 X가 아니야. O야. 왜? 여긴 뭐가 나와 있어? 연령대별 인구수가 나와 있잖아. 인구수도 줄고 있고 비율도 줄고 있으면 수급자 수도 당연히 주는 거지. 무조건 X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됐어?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연령대별 인구수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구수도 감소하잖아. 근데 비율도 감소하잖아. 그럼 당연히 수급자 수도 감소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하지. 그치? 뭐 이 정도, 그치? 자, 4번.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은 공공부조 얘기하는 거잖아. 기초수급자 얘기하는 거잖아.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 맞아. 왜? 남자는 4.7%고 여자는 8.9%인데 여자가 인구도 많거든. 비율도 높고 인구도 많으니까 여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 네, 5번.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가입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 제도의 수혜자의 비율. 가입자 부담의 원칙 그러면 사회보험이잖아? 그러면 수혜자의 비율은 남자가 42.8%, 여자가 14.6%. 남자가 여자보다 높지.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첫 번째.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지. 과반 이상이다는 없어. 그냥 과반이다지. 수급 제외자의 비율은 과반이다. 맞아. 왜? 남자도 52.5% 과반이고 여자도
76.5 과반이면 전체도 당연히 과반이지. 남자도 반 넘고 여자도 반 넘으면 당연히 전체도 반이 무조건 넘게 돼 있지. 그다음에 두 번째 당구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연금수급자의 비율이 남자가 42.8% 아니야? 4.28, 42.8 아니야? 여자가 14.6 아니야? 그러면 전체 노인 중 연금수급자의 비율은 이 중간 어딘가의 값이 나타나겠지? 근데 문제는 여자 인구가 더 많으니까 이 숫자는 14.6쪽이 좀 더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28보다는 작아야 돼. 그냥 그 뜻이야. 그 뜻이야. 28보다는 당연히 작아야 돼. 그 얘기야. 왜? 여자 인구가 더 많으니까. 됐어? 그 다음에 또 봐. 문제 중에 너네 이제 가끔 그 비문학 문제 있잖아. 비문학 문제 보면 경제로도 나오고 과학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 우리 문과에서는 그게 되게 어려워. 그치?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 나만 쥐약이잖아, 아주? 마찬가지야. 이건 13번 문제는 일종의 비문학 독해 같은 문제라고. 이런 문제는 풀어두면 국어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자, 봐봐. 이런 거야. 저는 월급이 2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사회보험료는 월급에 부과돼요? 그랬더니 아니래. 이상하다. 월급에 부과되는 거 아니었어? 아니래.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는 일정 범위에 있는 소득자들을 같은 등급으로 분류한 다음에 표준보수 월급을 정하고 그 금액에 보험료를 적용한대. 그러니까 월급에 직접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정 소득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등급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 소득 범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값을 정해주고 표준보수 월액을 정해주고 그 표준보수 월액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됐어? 단 보험료율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하지. 이런 얘기지. 100만 원 버는 사람부터 200만 원 버는 사람까지는 하나의 등급으로 묶고 201만 원 버는 사람부터 300만 원 버는 사람까지를 또 하나의 등급으로 묶고 301만 원 버는 사람부터 400만 원 버는 사람까지를 또 하나의 등급으로 묶는 거지. 그리고 요 등급의 기준값을 정해주는 거야. 너네들은 일정 소득 범위에 있는 너희들의 기준값은 100만 원이야. 표준보수 월액을 100만 원으로 정해주는 거지. 그리고 바로 요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를 적용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월급에 직접 부과되는 게 아니라 표준보수 월액에 대한 보험료율이 부과된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촘촘하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를 내느냐? 국민연금은 9%를 내. 그런데 문제 내용 읽어보니까 어때? 내가 반 내고 회사가 반 내. 내가 반 내고 회사가 반 내.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5.08%인데 역시 내가 반 내고 회사가 반 내. 그러면 2.54%는 내가 내고 2.54%는 회사가 내고. 그다음에 고용보험료율은 1.15%인데 회사가 0.7%를 내거든? 그럼 내가 내는 건 0.4오고 회사가 0.7을 내는 거지.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대. 그리고 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대, 이번엔. 그치? 근데 회사가 다 낸대. 자, 이제 가볼까? 소득이 달라도 보험료가 같아질 수 있지. 왜? 소득이 달라도 같은 등급으로 묶이면 똑같은 표준보수 월액의 적용을 받게 되니까 같아지게 될 수 있지. 두 번째, 소득 등급과 보험료는 양이상관관계. 등급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표준보수 월액이 커지니까 보험료도 많아지겠지.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다음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은 4.5%고 자, 고용보험은 0.45%고 딱 10배지.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보험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회연대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랬는데 자, 회사도 같이 비용을 분담하는 측면에서 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다음에 5번. 소득이 같더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업종에 따라 달라져? 아니.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건 산재보험밖에 없는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돈을 부담하지 않아. 그렇지? 정답은 5번이지. 그다음에 첫 번째 당구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거.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더해주면 되지. 요게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야. 세 개 동그라미가. 그 다음에 더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49% 맞고, 그 다음에 회사가 내는 게 더 많아, 근로자가 내는 게 더 많아. 똑같지? 똑같지? 근데 회사가 더 많지. 그리고 산재보험료는 또 회사만 내니까 당연히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더 많지.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에서는 너네들이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봐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2010년도? 2011년도? 자, 오케이? 자, 그럼 봐. 전체 인구 1000명. 2011년도도 1000명. 공공부조수급자 계산하기 좋게 해줄게. 자, 공공부조수급자 100명. 110명. 그러면 공공부조수급자 비율은 10%, 11%, 그치? OX. 공공부조수급자는 1% 증가했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이거 너네 이거 대표적인 함정이거든. 이거 문제 이렇게 내면 안 틀릴 가능성이 더 높은데 요거 싹 빼고 이렇게만 딱 보여주잖아.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이 10%에서 11%가 됐다. 그러고서 문제를 이렇게 내지. 공공부조 수급자의 수는 1% 증가했다. 이렇게 내거든. 그럼 애들이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비율이 1% 증가한 거지. 왜 사람 수가 1%가 증가하는 거야? 사람은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공공부조 수급자는 10% 증가했다고 맞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저거 보고 저렇게 데이터 준 다음에 수가 1% 증가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의 수는 10% 증가한 거지. 100명이 110명 됐으니까. 그래서 증가율 어떻게 구하냐면 100명에서 110명 됐잖아. 그러면 10명만큼 증가한 거 아니야? 100분의 10 곱하기 100. 그게 변화율이잖아. 수는 10%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은 비율이 1% 증가했다? 라고도 얘기하잖아. 1%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비율의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비율은 1%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상층의 비율이 10%였어. 근데 상층의 비율이 15%가 됐어. 그러면 상층의 비율이 5%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이거 사실은 틀린 표현이야. 상층의 비율이 5%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았니? 그럼 상층 인구가 5% 증가한 거지? 아니라고. 상층 인구가 5% 증가한 게 아니라고. 알았어? 상층 인구의 비율이 5%포인트 증가한 거지. 이게 퍼센트 포인트란 개념이야. 그치? 방금 효우처럼 속기 딱 좋아. 기억해? 그래서 시작해보면 A가 뭐야? 공공부조야. B는 뭐야? 의료급여거든. 근데 의료급여 대상자를 봐. 누구도 공짜로 치료를 받고 누구도 공짜로 치료를 받아. 가난한 사람들도 공짜로 치료를 받는데 국가 유공자 같은 사람들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제도의 수혜자와 B 제도의 수혜자는 겹쳐 안 겹쳐? 엄청 많이 겹치지. 그럼 국가 유공자 같은 사람들은 A 제도의 수용자는 아니지만 B 제도의 수용만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A 제도의 수혜자는 다 B 제도의 수혜자가 되는 거고, 이 겹치는 거잖아. 겹치는데 어떻게 더해서 5.84%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렇지? 못 더한다. X. 니은 2003년의 경우 BC 제도에서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닌 제도에 적용을 받는 사람의 수가 공공구조의 성격을 지닌 제도에 적용을 받는 사람 수보다 당연히 많지. C가 사회보험이니까. 동그라미고. 그다음에 디귿. 자, 봐. B 제도에 적용을 받는 사람의 수가 3%에서 3.18% 됐으니까 0.18% 증가한 거지. 사람 수가. 뭘 또 고개를 끄덕거려. 자, 비율이 0.18%포인트 증가한 거고 사람 수는 자, 위로 올라가 봐. 1454명 있었지. 근데 1529명 됐지. 그러면 사람 수의 증가율은 1454분의 1529 빼기 1454 곱하기 10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0.18%가 아니야. 그게 사람 수의 증가율인 거라고. 알았니? 그러니까 디귿 조심해. 리을 47,352 맞아. 그치?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당구장 봐봐. 이거야. 2004년 A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84%였는데 2004년도에는 2.96%가 되잖아.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0.12%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비율이 0.12%포인트 증가한 거고 사람 수는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B 제도에 적용만 받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뭐야? B에서 A를 빼주면 B 제도에 적용만 받는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B에서 A를 빼주면 그 값은 계속 커져. 맞는 말이지. 요거 꼭 기억해. 알았어? 사람 수가 1% 증가한 게 아니야. 사람 수는 10% 증가하는 거야. 비율이 1%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까지 다 하고 쉬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자. 요 페이지 있는 것까지만 하고. 그치? 따라올 수 있지, 그지? 괜찮지? 컨디션. 근데 여기서 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별 있지.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30%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 이 무슨 소리야? 이 소리야. 이걸 수식으로 만들면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걸 틀릴 사람은 없어. 최저생계비가 얼마야? 1200달러야. 그러면 1200달러는 종이소득 곱하기 0.3이야. 종이소득 얼마야? 이거 계산하는 건 누구나 다 해. 이 초딩도 해. 그치? 이건 너네 초딩도 해. 그런데 이 수식을 애들이 못 만들어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소리가 이 소리다. 됐어? 그러면 종이소득은 얼마야? 4,000달러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하는 거야. 자, 4,000달러의 50% 곱하기 0.5 2,000달러. 그럼 4,000달러의 43% 곱하기 0.43 446 432 얼마야? 1,720달러지. 그럼 4,000달러의 40%는 얼마야? 446 4,000달러의 28%면 곱하기 0.28 248 48에 32 1,120달러. 이거 계산하는 거. 그렇지? 이건 기본적인 계산이야. 너네 이 계산이 정확하고 빨라야 돼. 실제로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계산식이니까.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쭉 한번 보자. 둘 다 선별복지야. 2번. 교육급여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니? 2,000달러. 그다음에 내가 소득이 1,500달러면 뭘 받을 수 있니? 1,500달러면 여기에 해당되네. 그치? 1,600 이하에 해당되네. 그러면 의료급여 받을 수 있네. 그치? 1,500달러면 1,600달러 이하에 해당되니까 의료급여 받을 수 있네. 네 번째, 상대적 생활 수준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나가 상대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900달러면 왼쪽에서도 1,200달러 이하에 해당되니까 다 받고 오른쪽에서도 1,120달러 이하에 해당되니까 다 받을 수 있지. 그치? 정답은 3번이더라. 됐지? 자, 그 다음에
가가 뭐니? 사회보험이야. 16번. 그치? 16번 가는 사회보험이야. 나는 공공부조야. 다는 공공부조야. 그치? 그러면 이제 A지역, B지역 전체 사회보험 대상자 6.7%, 6.7%, 6.7%. 그다음에 나제도의 대상자 5.5%, 7.6%, 5.5%, 7.6%, 6.9%. 잘 봐. 일단 기본적으로 요 패턴도 너네들이 익혀놔야 돼. 이거 지난주에도 살짝 내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잘 봐. 일단 그렇지? 평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분모의 크기지? 맞지?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온전하게 다 표가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이거밖에 없어. 예를 들어 표를 이렇게 좀 고쳐본 거야. 이런 식으로 고쳐본 거야. 보니까 A지역의 낮에도 수급 비율은 5.5%, B지역의 낮에도 수급 비율은 7.6%, 그치? 전체 평균은 6.9% 이렇게 나왔어. 질문. 5.5는 어떻게 만들어진 값이지? 뭐분의 뭐 곱하기 100? A지역? 수급자수? 그렇지. A지역 총인구분의 A지역 낮에도 수급자수 곱하기 100. 7.6은 B지역 총인구분의 그치? B지역 총인구분의 B지역 낮에도 수급자수 곱하기 100. 그리고 그 밑에 있는 6.9가 평균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평균이 누구 쪽에 더 가깝니? 얘랑 얼마 떨어졌지? 0.7 떨어졌지? 얘랑은 얼마 떨어지지? 1.4 떨어지지? 그치? 그럼 평균이 이쪽에 2배 더 가깝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뭐가 뭐보다 2배 큰 거야? 분모가 2배 큰 거야. 이 값의 분모가 아까 뭐였어? 이 값의 분모가 뭐였어? B지역 총인구. 이 값의 분모는 뭐였어? A지역 총인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B지역 총인구가 A지역 총인구보다 2배 많다. 이걸 파악해낼 수가 있는 거야. 분모값이야. 알았어? 그러면 너네들 이런 질문 가끔 하는데 선생님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1대2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게 1대1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 없어. 여기가 지금 0.7대 1.4,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다른 평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1대2의 비율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빈칸이어도 너는 여기다 숫자를 써놓을 수가 당연히 있지. 얼마 들어가야 돼? 얘랑 얼마 떨어져 있어? 0.2 떨어져 있잖아. 그럼 그렇지. 얘랑 0.2 떨어져 있어. 얘랑은 0.1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1.8 안 돼? 8은 당연히 안 되지. 얘는 평균이니까 한 놈이 얘보다 크면 한 놈은 이거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는 1.6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집어넣을 수 있지. 응? 이건 너네 익혀놔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들어갈 값 찾을 수 있어? 야, B지역이 6.7인데 전국도 6.7이야. 그럼 여기는 무조건 6.7이야. 그 다음에 이게 같은 나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았냐면 A지역 전체 가구는 A지역보다 B지역이 2배 더 많다. 이걸 파악했잖아? B지역 전체 가구 2배 더 크다? 그러면 이 전체 가구의 크기를 여기에나 여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 적용시킬 수 있어.
그래서 이것만 나와 있으면 전체 가구의 크기가 A 지역이 더 많은지 B 지역이 더 많은지를 모르는데 이걸 이용해서 전체 가구가 B 지역이 2배 더 많구나. 그러면 똑같은 6.7%라도 가제도의 수급자는 전체 가구가 2배니까 B 지역이 A 지역보다 2배가 더 많은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빈칸이고 이게 빈칸이어도 얘네들은 여기다 숫자를 써놓을 수 있어야 돼. 그치? 그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알았어? 자, 그러면 가보면 A 지역의 경우 가나다 중에서 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5.5% 이상이지? 왜? 나다 둘 다니까. 그래 안 그래? 5.5%보다 크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2번 A, B 지역 모두 가나다 중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는 사전 예방이면 사회보험이잖아. 둘 다 6.7%. 맞지? 가나다 중에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건 공공부조 얘기하는 거지.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아니, B 지역이 더 많지. 왜? 비율도 더 높고 인구도 2배거든. 그 다음에 가제도는 비율은 1.6% 약간 낮지만 인구가 2배거든. 그래서 공공부조 수급자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훨씬 많다. 그치? 그 정답이 3번이고 옳지 않은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가입자 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가입자 간 상호부조의 원리. 그러면 가에 얘기하는 거거든. 똑같은 6.7%라도 B 지역이 인구가 2배가 더 많으니까 B 지역 사회보험 수급자가 더 많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제도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는 B 지역은 1.6%고 A 지역은 1.9%지만 인구가 2배니까 얘가 더 많다. 그렇지? 정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어? 오케이. 자, 쉬었다가 나머지 보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자. 쉬어. 자, 그럼 17번. 17번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제 뭐 개념 적인 거 다 끝난 거나 다름없어. 거기 17번엔 니은 선지 알아두고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니은이 아니라 티귿선지 수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득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거는 공공부조만 되는 거야. 그렇지? 왜? 선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공공부조거든. 자, 그다음에 그 리을의 자선주의라는 말이 또 그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자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쌍해서 도와주는 걸 자선주의라 그래. 현대의 복지가 아니라 옛날 전통사회의 구휼제도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자선주의적 복지야. 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2번 있지? 18번에 2번. 이건 뭐 아까 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면 그렇지. 그럼 대상자의 범위가 넓은 게 보험이거든. 자,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 있잖아. 19번은 내가 원래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사회보험이 제일 넓고 그치? 그 다음에 서비스랑 공공부조는 비교 못한다 그랬잖아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누가 더 넓었어? 서비스 대상자가 더 넓었거든. 그래서 가끔 요 옛날 스타일로 가끔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보면 일단 A가 서비스야. 그치? 그 다음에 B가 공공부조고 C가 보험이거든. 그러니까 B는 A, C보다 범위가 작고 소득 지분 효과는 크다. 이제 맞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내. 대신 뭐가 1등인 건 변함이 없어. 사회보험 수혜자가 1등인 건 변함이 없다 그랬어. 그치? 그치? 재빈이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아? 그렇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요건 됐고 넘어가 볼까?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것도 뭐 21번 문제도 있잖아. 이게 이거야. 너네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알고 보면 봐라 이런 거거든. 가제도, 나제도가 있고 A 지역, B 지역, C 지역의 가제도 수급자 비율 2.8, 6.0, 3.2 2.8, 6.0, 3.2 그 다음에 4.2, 6.2, 6.4 4.2, 6.2, 6.4 그치?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너네 이렇게 표로 주잖아? 그러면 오답률이 떨어져. 그러니까 정답률이 높아져. 근데 똑같은 문제라도 이 그래프를 주잖아? 그럼 오답률이 높아져. 근데 이게 이건데? 그러면 이거잖아. 야,
가제도의 수급자는 A적이 더 많아, B적이 더 많아? 가제도의 수급자. 가가 공공구조거든. 그럼 공공구조 수급자는 A적이 더 많다, B적이 더 많다? 모름이지. 이건 비율이잖아. 그치? 알 수 없음이지. 크기 비교 안 되지. 비율은 B지역이 A지역보다 높은 게 맞는데 수급자 수는 알 수 없음이지. 이걸 알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A지역과 B지역과 C지역의 전체 인구가 제시되어야 누가 더 많고 적고를 판단할 수가 있지. 그 전체 인구를 모르면 알 수 없음이지. 이거 얼마나 쉬운 문제인데, 도표 문제 중에서. 됐어?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 1번. 상호구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면 사회보험이고, 그러면 나고, 그러면 A적의 수급자 비율은 4.2%고 틀렸고, 선별복지면 가고, AC지역 중에서 B지역의 수급 비율이 제일 높은 거 맞는데 수급자 수는 모르고. 그치? 알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 재분 효과가 더 큰 제도의 경우, 그러면 공공구조고, 수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6.0을 초과가 아니라 그냥 6.0이고, 그 다음에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면 공공부조고, B적 수급자 수가 A적 수급자 수의 2배보다 많다? 안 되고, 그치? 모르고. 수급자 수는 모르고. 비율이 2배 이상 많은 건 맞는데, 높은 건 맞는데 수급자 수는 모르고. 자, 그럼 정답 5번.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 대비. 그치? 수급자 수 대비. 그 다음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의 비율은 A적은 4.2분의 대비 2.8. 그 다음에 C적은 6.4분의 3.2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딱 2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보다는 크잖아. 이건 크기 비교만 해줄 줄 알면 되지. 그래서 A적이 C적보다 크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도 보면 이거 뭐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야. 700만 원? 800만 원이구나. 800만 원, 1700만 원. 그래프 그리면 300만 원 준다는 거잖아.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 이렇게 300만 원 이렇게 주다가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거야. 무슨 적 복지?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 그러면 기억. 보편 복지? No. 3,600만 원 미만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지원하는 복지. 선별적 복지. 됐어? 그다음에 니은 생산적 복지 인형을 반영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닌다 그랬는데 생산적 복지 맞고 공공부조는 아니지만 공공부조의 성격이 나타나는 건 맞지. 왜? 선별적이며 그다음에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공부조의 성격이 나타나지. 그다음에 최대 지급액 구간은 800에서 1700 사이. 그다음에 1700을 넘어서게 되면 마이너스 반비례하지. 그렇지. 총 급여액과 지급액 간에는 마이너스 관계가 나타난다. 맞는 말이지. 그 정답이 5번. 자, 그다음에 뭐 23번은 됐고 24번 요것만 한번 읽어보자. 야, 가가 뭐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 가정이나 지역사회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뭐를 제공해? 프로그램. 돈 줘? 아니 프로그램. 서비스. 됐어? 나는 자, 국가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진짜 기본적인 의료 혜택, 공공부조, 의료급여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는 건강보험 얘기하는 거지. 됐지?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5번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가가 뭐지? 가가 공공부조야. 왜? 소득인정의 기준의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니까. 그럼 나는 뭐니? 사회보험이야. 사회보험 중에서도 이건 국민연금이지. 그럼 다른 뭐니? 공공부조야? 사회보험이지. 노인장기 요양보험이잖아. 그치? 나도 사회보험이고 다도 사회보험이야. 그치? 그게 일단 첫 번째 함정이고, 두 번째 비율이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서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은 남자는 4.6%, 여자는 7%. 그럼 누가 더 많아? 여자? 그러면 안 돼. 모름이야. 왜? 남자 인구, 여자 인구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비율만 가지고는
사람 숫자 구할 수 없지. 누가 더 많고 적고 판단할 수 없지. 그치?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 나는 다와를 달리 상호부조 그랬는데 나다 모두 상호부조. 틀렸고 다는 가와 달리 사후 처방 그랬는데 그치? 다는 사전 예방. 됐어? 가가 사후 처방. 틀렸고 그다음에 가나다 중에서 강제 가입 원칙 그러면 사회보험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제도의 경우 전체 노인 수급자 중에서 성별 비율이 남성이 여성이 2배 이상이다 그랬는데 그 두 번째 나만 보면 2배 이상인 게 맞아. 근데 다도 사회보험이거든. 그래서 2배 이상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지. 나는 2배 이상이 맞아. 근데 다도 사회보험이잖아. 그래서 2배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그다음에 가나다 중 소득 재분 효과가 있는 제도면 셋 다야. 그래서 10%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세 개 다니까. 그다음에 가나다 중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면 공공부조거든. 경우 노인 인구 중에 수급자 비율이 남성 노인 인구 수급자 중에서의 비율보다 높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남자가 4.6%지. 여자가 7.0%지. 그래. 그럼 여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 7.0이 남성 노인 인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 4.6보다 높잖아. 그렇지? 비율은 높다 낮다 얘기할 수 있지. 사람 수는 모르지만 정답이 그래서 5번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넘어가 보자 이제. 이 대중매체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게 너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필수 출제 주제였거든. 그리고 나오는 패턴도 다 똑같았어. 뭐가 나왔냐면 일방성 전달 매체냐 양방성 전달 매체냐 그다음에 동시 전달이냐 비동시 전달이냐 동시 수용이냐 비동시 수용이냐 정보 전달 속도는 누가 제일 빠르냐 정보 획득한 사람이 정보 생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냐 않냐 뭐 이런 거 일반적인 특징 묻는 문제가 주로 나왔었다고. 근데 6월달과 9월달에는 안 나왔지. 근데 아마 너네들 다른 모의고사나 아니면 넘기는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거 막 풀다 보면 아마 알게 될 거야. 아, 나온다는 걸. 그치? 그래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아. 이 대중매체가. 근데 오히려 수능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 오른쪽 2번 문제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대중매체 일반적인 특징 문제가 아니라 2번 문제 같은 거. 이런 문제, 국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나오면 풀면 돼. 근데 정보사회 파트도 문제 출제 유형이 달라졌잖아. 정보사회가 옛날에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특징 비교하는 문제 주로 했는데 6월달, 9월달 모두 뭐 나왔냐면 정보사회 역기능 나왔거든. 정보격차, 자 그다음에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 빈부격차 뭐 이런 거 나왔잖아. 근데 그거 무슨 뭐 꼭 배워야 푸냐? 국어 문제잖아. 근데 이번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9번, 10번 문제, 9번 문제는 뭐였냐면 사회운동, 근데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하고 그 다음에 저기 튀니지에서 나타난 자스민 혁명하고 민주주의 혁명하고 뭐 이렇게 사회운동 이렇게 두 개 냈잖아.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지. 이건 무슨 답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치?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한 번만부터 보자. 자, 156페이지 봐봐. 156페이지. 자, 좀 빨리 볼게. 근데 대중매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신문, 인쇄매체, 라디오, 음성매체, TV, 영상매체, 그 다음에 뉴미디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 이 앞에 세 개를 우리가 일방성 정보전달 매체, 뒤에 하나를 양방성 정보전달 매체. 그래서 눈으로 따라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일방성 정보전달 매체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지?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정보 소비자와 정보의 생산자가 상호작용하기 어렵다. 상호작용성이 낮게 나타난다.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 간에도 상호작용성이 낮다. 또 정보 소비자의 정보 생산 참여 가능성이 낮다. 이게 일방성 매체의 특징이고 양방성 매체는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하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성이 높다. 정보 소비자의 정보 생산 참여 가능성도 높다.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 간의 상호작용성도 높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 다음에 신문은
자, 정보 전달할 때 동시 전달, 비동시 전달. 신문은 비동시 전달, 비동시 수용. 근데 비동시인데 이유가 완전히 달라. 전달할 때 비동시는 시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아서 비동시 전달이고, 획득할 때의 비동시는 시공간적 제약을 안 받으니까 원하는 장소, 원하는 곳에서 볼 수 있잖아. 원하는 시간에. 그래서 비동시야. 그러니까 시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아서 비동시 전달인데, 시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으니까 비동시 수용이 나타나는 거다. 그럼 TV 라디오는 오히려 반대지. 전달할 때는 시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으니까 동시 전달인데, 획득할 때는 시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동시에 봐야 되는 거지. 딱 정해진 장소, 정해진 곳에,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반면 인터넷은 동시 전달, 비동시 수용인데, 전달할 때도 수용할 때도 시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동시 전달이고 비동시 수용이다. 기억나지? 그 다음에 신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깊이 있는 정보를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반면 문맹자에게는 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럼 나머지 매체들은 문맹자에게 전달할 수 있나? 나머지 매체들은 전부 다 문맹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자, 그다음에 신문이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TV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됐지? 대신 오락 기능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뉴미디어는 장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정보의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장점인 대신에 단점은 생산자의 전문성이 낮다. 그래서 정보의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 그래, 그 일반적인 특징 그거 외워두면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정보의 전달 속도는 신문 느림, TV 라디오 빠름, 뉴미디어는 매우 빠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정보 생산자의 전문성은 높음, 낮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은, 전통적인 대중 매체들은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이 다 낮아. 익명성은 누가 높아? 정보 사회의 정보 생산자의 익명성이 높아. 그렇지? 자, 뭐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지.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그 밑에 있는 거. 오히려 이런 게 충분히 소재화되어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 자, 이제 봐. 역기능. 일단 그래, 그 대중매체의 순기능은 뭐가 있냐면, 순기능은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정보 전달 기능, 여론 형성 기능, 그리고 사건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능, 그 다음에 여가 오락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왜 얼마 전에 어떤 사고 일어났었어? 우리나라 뭐 어떤 공무원이 뭐 옛날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월북을 시도했던 거는 같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사살을 한 거잖아. 자, 그런 사건들이 이제 보도가 되는 거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러면 정보의 제공이야 그게. 그런 정보의 제공이 이 북한 나쁘다, 그치? 그런 여론을 내겠지. 그리고 여론을 형성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그다음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사건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지. 이런 것들을 대중매체들, TV나 방송이나 신문이 한다고. 그치? 됐어? 순기능은 뭐 필요 없고. 역기능. 대중주적 기억나지? 대중주적 어떻게 하는 거더라? 권력자가 대중매체를 장악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가짜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 가짜 정보가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게 만들고, 그 가짜 여론이 결국에는 독재를 지지하게 만들어서, 자, 독재를 합리화시키는 데 활용하지. 그치? 근데 이때 권력자라고 하는 게 꼭 정치 권력자만을 의미하진 않아. 경제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 권력자가 될 수도 있어.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짜 정보를 유통시켜서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대중조작이라고 얘기를 하지. 누가 옛날에 많이 했다고? 히틀러도 많이 했고 전두환도 했다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대중조작한 거야. 왜? 신문, TV를 통해서는 폭동이라고 얘기했거든. 북한 무장 공비들의 폭동이라고 보도했거든. 그러면 가짜 정보잖아? 그럼 뭐가 돼? 전두환은 그런 폭동을 진압한, 무장 공비들의 폭동을 진압한 국민의 영웅이 되는 거지. 누구한테 유리한 여론이 만들어지겠어? 전두환한테 유리한 여론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뭐가 합리화되겠어? 전두환의 통치행위가 합리화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여론조작, 대중조작이란 말이야. 얘 봐봐. 근데 그건 다 아는데 이 대중조작은 크게 봐봐. 야, 거기 써놨잖아. 매체가 적을수록 용이해지는 거야. 매체가 많으면 장악이 안 되지. 매체가 적으면 장악이 용이하지.
1980년도 당시에는 대중조작이 가능했던 까닭이 뭐냐면 방송사 3개밖에 없었고 신문사도 한 10개밖에 없었어. 그것만 생각하면 끝이야. 근데 지금은 방송국도 수백 개고 신문사는 인터넷 신문사까지 포함하면 3,000개래. 어떻게 장악할 거야? 그다음에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장악할 수가 없지. 그래서 대중조작의 가능성은 매체의 수가 적을수록 강해지는데 최근에는 매체 수가 많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대중조작의 가능성은 약해진 거라 볼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일방향성 매체일수록 강해지는 거야. 왜? 양방향성 매체는 있잖아. 내가 이거 이상한데 그럼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거짓말이 드러난다고. 근데 일방향성 매체에서는 질문을 못 하거든. 또 양방향성 매체에서는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 간에도 소통이 가능하지만 일방향성 매체에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방향성 매체일수록. 그러면 요즘에는 양방향성 매체니까 상대적으로 대중조작의 가능성은 약해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객관적인 조건만 따지면 대중조작의 가능성은 약해지는 게 맞아. 근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 정보를 아무리 매체가 많고 그다음에 양방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보를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잖아. 조작되는 거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신문에 나왔어, TV에 나왔어.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아니,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수록 매체의 수가 적을수록 대중적의 가능성은 커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획득하는 정보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가치가 반영된 정보들이란 말이야. 그게 얘네는 오른쪽에 2번 문제 한번 가봐봐. 2번 문제 봐봐봐. 읽어볼게. 방송 기자들이 모든 사건을 취재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떤 사건을 취재하니? 방송 기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건을 취재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기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내린 것들은 우리는 못 보는 거지. 그치? 그럼 조작이 여기서부터 가능해지는 거야. 또 봐. 그들이 취재한 많은 사건이 또 뉴스로 방송되는 것도 아니고 또 편집장이 선택한 기사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그 사안의 중요성이 달라진다. 실느냐 실지 않느냐. 그 다음에 어디다 실느냐. 1면에다 실느냐 2면에다 실느냐 저기 10면에다 실느냐. 10면에 실으면 누구도 안 봐. 그치? 1면에 실어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보도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보도를 해. 어떤 신문은 보도를 안 해. 그치? 똑같은 사건인데 그치? 예를 들어서 어떤 대비되는 두 개의 사건이 다 가정을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A, B 사건이 있는데 A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정치인의 자녀가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동이 어딨어? 운전이지. 그치? 그 다음에 B 사건은 역시 유럽 정치인의 자녀가 술 먹고 이렇게 사소한 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두 개 사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야. 얘는 음주운전했고 얘는 싸웠어. C도 한번 해볼까? 자, 얘는 유럽 정치인의 자녀가 마약을 했다. 만약에 이렇게 사건이 세 개가 있어. 사건이 세 개가 있는데 만약에 기자들이 방송국에서 신문사에서 의도적으로 이거 보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보도를 안 하면 모르는 거야. 응? 보도를 이건 1000번을 해. 이건 10번 해.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이것만 부각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얘만 욕먹는 거지. 얘만 죽일 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문에서 우리가 읽는 기사라고 하는 게 물론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걸러진 것들이야. 기자들에 의해서 신문사 방송국에 의해서 걸러진 기사들일 가능성이 높거든. 얘네? 그러니까 자 봐. 1번 봐봐. 동일한 사안이라도 다르게 보도될 수 있는 거야. 2번.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3번. 그렇지.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도될 수도 있는 거야. 5번. 그래. 그래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라고. 대중매체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럼 정답은 4번이지. 이게 대중매체가
대중들의 지적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아니잖아. 대중들을 조작한다는 내용이거든 이거는. 그렇지 내용 자체가. 이게 대중조작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신문 같은 거 읽을 때 마찬가지. 무조건 그냥 맞네 그러고 나쁜 놈 이러면 안 돼. 꼭 팩트 체크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돼. 저거 맞나? 그지?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왜 기사 중에 이런 거 있잖아.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남편이 뭐 미국으로 뭐 요트를 사러 갔다. 근데 이게 다 팩트야. 그치? 팩트인데 은근히 거기다 뭔가 주관을 껴넣는다. 어떤 식으로 껴넣냐면 강경화 남편 그치?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팩트 같지만 이건 팩트가 아니지. 뭐가? 요 단어가. 이건 팩트야. 맞지? 근데 호화자가 들어가면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 단어에 꽂히거든. 이건 기자가 의도한 거거든. 이런 거야. 그치? 그냥 요트 구입하러 그러면 맛이 없거든. 그러다 여기다 조미료를 친 거지. 호화라는 조미료를 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거지. 어쨌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기자나 방송국의 주관이 알게 모르게 싹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런 거 걸러 들어야지. 왜 호화지? 예를 들어 자동차 1,500만 원짜리 호화 자동차를 구입 뭐 이러면 그래 믿을 거야? 당연히 안 믿지. 1,500만 원짜리 자동차는 제일 싼 자동차잖아. 그건 못 속이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의 가격을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자동차 가격으로 못 속이는데 요트는 도대체 얼마부터 호화인데?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 사람들은 너네 집에 요트 있어? 요트 있어? 요트 없어. 그치? 그럼 얼마짜리 요트가 호화 요트인데? 이게 기준이 모호하니까 거기다 그냥 갖다 써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구별 못하니까. 아무튼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 정보는 비판적으로 소용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얘네들을 우리는 합쳐서 획일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획일화. 모방소비 뭔지 알지? 따라 사는 거잖아. 유명한 스타가 무슨 가방 들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다 따라 사고, 무슨 옷 입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다 따라 사고, 무슨 화장품 발랐다 그랬더니 다 따라서 이것도 뭐 바르고 이런 거. 그렇지? 왜 발라? 바보니까 바르는 거야. 왜 사? 바보니까 사는 거라고. 야, 공유가 입어서 멋있으면 그거 내가 뭐 입으면 멋있겠니? 왜 웃어? 그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옛날에 도깨비만 한참 할 때 공유가 거기서 코트 맨날 입고 나오잖아. 근데 코트가 얼마짜리야? 보통 막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야 코트가. 명품 코트거든. 내가 큰맘 먹고 하나 살까 그랬잖아. 그래 백화점 갔잖아 내가. 아니 진짜로. 아니 여기 들어봐. 백화점 갔다고 딱 입었잖아 내가. 입었는데 그 필이 안 나는 거야. 그 필이 안 나는 거야. 공유가 아니더라고 내가. 그래서 얌전히 다시 벗어나 걸어놓고 나왔지. 이래야 된다고. 이게 바로 비판적인 소비지. 내가 그걸 입는다고 해서 내가 공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걸 사는 순간 난 바보가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입어도 나는 공유가 되지 않는다. 그치? 비판적으로 소비하자. 됐어? 모방 소비하지 말자. 결국엔 이게 같은 거야. 이게 획일화거든. 다 똑같이 만들어. 똑같은 걸 믿게 만들고 똑같은 걸 사게 만드는 거. 이게 대중매체의 부작용, 문제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옛날엔 매체 수가 적었으니까. 그치? 일방성 매체였으니까 상대적으로 모방 소비 가능성이 커졌는데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모방 소비 가능성은 작아지지. 왜? 그걸 잘 안 보거든.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거든. 됐어? 자, 그 다음에 정치적 무관심 조장. 요 얘기가 지금 지나친 오락 기능 강화로 정치적 무관심 조장 거기 써 있잖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중매체에 이거는 너네 오락 기능이 있고 정보 제공 기능이 있잖아. 그런데 요게 강해지면 나타나는 게 이거야. 근데 내 솔직히 정치는 재미없잖아. 정치 관심 없잖아. 야,
그 사람들이 오락기능으로만 대중매체를 접한다고. 그렇게 되면 정적인 무관심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정적 무관심이 나타나면 뭐가 어떻게 될 건데? 정적 무관심은 결국엔 또 역시 독재를 합리화시켜주지. 근데 국산 수업 듣다 보면 이제 인간 같은 거 듣다 보면 전두환 얘기할 때 혹시 나도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지? 3S 정책 들어봤지?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정치적 무관심 조장의 대표적인 사례지. 그러니까 전두환이 권력은 뭘로 잡았냐면 대중주악으로 잡았어. 그지? 그래 아까 얘기했던 5.18 광주면서 거기서 우리나라 무고한 시민들 막 학살하고 권력 잡은 거야. 근데 그걸 공산주의자들 폭동으로 이렇게 매도했지. 조작이잖아. 근데 너네 진실은 있잖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 근데 막 권력 내가 그렇게 잡았어. 근데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그럼 진실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진실이 감춰지기 위해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겠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전두환이 한 게 뭐야? 이거잖아. 국민 여러분, 제가 프로야구 만들었으니까 프로야구 보세요. 정치에는 관심 갖지 마시고요. 국민 여러분, 제가 야간 통행 금지 다 이제 시켜드렸거든요. 이제 밤새 술 드셔도 돼요. 정치 관심 갖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제가 영화 산업, 특히 야한 영화 많이 만들게 할 거거든요. 야한 영화 보세요. 정치보다 그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이걸로 권력 잡고 이걸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었다는 거지. 그렇지? 됐어? 그것도 보는데 재밌는 것도 봐야지 당연히. 프로야구도 봐야지. 그런데 정치에도 관심은 가져야 되는 거라고. 근데 내년부터 너네 진짜 너네 내년은 상관없겠네. 너네 경기도 사니까 상관없겠다. 만약에 너네들이 서울에 산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어. 부산에 산다면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어. 내후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어.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있어. 이제 선거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 생각해야 돼. 그치? 그럼 선거날 뭐 할 거야? 놀러 가야지, 그치? 선거날 뭐 할 거야?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막 속이 쓰린 거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누워 있겠지. 선거날 뭐 해야 돼? 투표하러 가야 돼. 뭐 해야 돼? 투표하러 가야 돼. 다 그놈이고 찍을 사람 없어요. 그래도 투표하러 가서 찍고 와야 돼. 무효표를 만들더라도 찍고 와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네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 너네들이 정치에 자꾸 관심 없어하고 아예 투표조차 안 하잖아. 그럼 너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뭘 하든 너네들은 나에 투표하지 않아. 잘해도 투표하라고 못해도 투표하지 않아. 그럼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잘해줄 이유가 없잖아. 근데 20대 투표율이 되게 높아.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되게 높아. 그럼 걔네들이 긴장한다고. 그리고 너네들을 위한 뭔가를 하나라도 만들어내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가서 무효표를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장으로 이렇게 막 하트를 막 찍고 와도 상관없어. 그치? 아니면 후보가 5명이면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찍어보는 거지. 따따따따따. 그치? 상관없어. 그렇게 찍더라도 투표를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지 바뀌어. 그래야지. 정치적 관심 좀 가지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대중매체 가장 이런 것들도 대중매체 문제점인데 대중매체가 뭐에서 먹고 살지?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살거든. 그치? 대부분 광고 수입이야.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볼 수밖에 없어. 광고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옛날에는 전두환의 눈치를 봤는데 왜? 전두환이 자기만 한 대로 진짜 데려다 고문하고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죽이고 뭐 이런 건 없잖아. 대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누구 눈치를 봐? 광고주의 눈치를 봐. 근데 이게 인지상정이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설사를 운영을 해. 근데 저 신문이 우리 건설사를 비판을 해. 뭐 비리가 있다. 부실공사를 했다. 저 신문이 우리 건설회사를 막 비판을 한다고 비난을 한다고.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저 신문사에다가 우리 아파트 광고를 실겠니? 여기는 비판 기사가 실려있어. 부실공사로 우리 여기 밑에는 살기 좋은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나는 광고를 뺄 수밖에 없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쟤는 광고 수입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쟤는 우리 회사를 비판 못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나를 비판하는 신문사에다가 어떻게 우리 회사의 광고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럼 말도 안 되지.
그 광고 빼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신문사는 광고 수입을 위해서 비판 못 하는 거야. 뭐 이것도 부작용이고 이것도 부작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보를 공짜로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신문 기사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 이런 프로그램들 돈 내고 보는 사람 공짜잖아. 그러니까 방송국이나 신문사는 뭘 통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 광고 수입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광고주, 기업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업 비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지. 근데 그걸 나는 신문사에 무조건 책임이다 이렇게 떠는 게 굉장히 어려워.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판하면 광고를 못 받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는 돈 주고 정보를 획득하지. 근데 기사 있잖아. 기사를 내가 공짜로 읽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기사들은 대부분 다 공짜로 읽는 기사들이잖아. 근데 외국은 돈 내고 읽어야 돼. 기사를. 그러니까 돈 내고 읽는 기사는 이 사람들이 그 수입으로 이 언론사를 운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기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직한 기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그게 어려워. 구조적으로 그게 어려워. 정보를 돈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해. 정보는 공짜다라는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양질의 기사들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라고. 아무튼 광고 수입에 의존하지? 그러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고주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고 그런 거고, 또 광고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자 시청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구독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구독률과 클릭수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클릭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러 자극적 기사를 쓰는 거야. 그냥 팩트를 그냥 내서 아무도 그걸 클릭 안 하거든.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 이거 아무도 자극적이잖아. 호화 요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지. 그래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자극적인 선정적인 제목들을 다는 거야. 이거는 모든 신문사 다 똑같아. 뭐 이거 뭐 보수 신문이건 진보 신문이건 상관없이 모든 신문사들이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다는 거야. 왜? 그래야지 이게 높아지고, 그래야지 내가 한 번이라도 클릭하게 만들어야, 그래야지 광고 수입이 1원이라도 높아지고, 그래야 내가 월급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컨텐츠가 저주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렇지? 이런 주제들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다. 이런 주제들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다. 됐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숙제는 오늘 어디까지 내줄 거냐면, 내가 본격적인 설명은 내가 다음 주에 해줄게. 165페이지까지만 일단 풀어와봐. 165페이지까지, 진화론, 순환론까지. 그러니까 진화론, 순환론은 뭐 굳이 간단하게만 뭐 언급을 하자면 어려운 주제가 아니야. 내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자, 진화론, 순환론까지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그렇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조심해서 가세요. 이제 꺼야지.